예, 계속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전체 요약을 한번 하고 항상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힘들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슬라이드를 드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한번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가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또 들어가면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슬라이드를 놓고 다시 반복해서 볼 때는 만약에 이 표를 놓고 해석이 다 되면 굳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전체 개관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집어넣는 거니까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놓고 해석하는 방법이 항상 달라요. 이 놓고 뭐 나이대가 어떠니 이렇게 보느냐? 아닙니다. 임용의 대상이 되는 중고등학교, 여기는 초등학교, 여기는 성인이에요. 해서 구분해보자 이거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도덕성, 여기는 사회성, 도덕성. 이렇게 구분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면 따로따로 다 외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항상 하고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나머지는 그냥 대충 설명하겠죠. 여기 요것만 좀 자세히 설명하겠죠. 당연히 우리 관심사항은 요거니까. 삐아제가 얘기할 때 2살까지 옹알이 단계, 그 다음에 전주잡기가 유치원 이전까지, 그렇죠? 초등학교 이전. 그때 전도덕기라고 하는 개념은 도덕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좀 심지어는 부모도 생각을 안 해요. 좀 과자를 놓고 부모한테 먹으라고 앉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때는. 반면 구체적 도덕기라고 바라봤을 때는 타율적 도덕성 단계예요. 자기 스스로는 못해요. 도덕성을 갖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하라고 시키고 하면 해요. 손 들고 횡단보도 건너세요 그러면 따라서 잘해요. 왜? 시켰으니까. 타율적 도덕성 단계라고요. 중고등학교 가면 자율적 도덕성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안 시켜도 알아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손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삐아제는 형식적 조작기 이상을 안 나눴어요. 성인하고 중고등학교는 같다는 거예요. 지적인 면이나 성격 면이나 도덕성 면에서도 삐아제는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반면 콜버그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데? 10세까지는 그러니까 딱 초등학교 거의 맞죠? 초등학교 단계까지.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벌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 벌을 무서워하면서 따지게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구 충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놀고 싶어 하고, 공부 안 하고, 하기 싫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하지, 누가 그거 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보는 거죠. 반면 중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인습 단계, 딱 10세에서 20세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이전까지 학생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아이들 간에도 자기 혼자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삶이 편안하고 좋다는 걸 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법과 규칙이 만들어진 거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학교에서 학칙 제정된 거에 대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학칙 바꿀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아직 못해요. 왜? 학교가 정해져서 선생님들이 정했는데 내가 거기다 뭘 왈가왈부를 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인습 단계. 그러면 성인은 뭐가 다른데? 라고 봤을 때 드디어 콜버그는 성인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일단 법이라는 게 서로 합의된 결과인 사회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맞다고 생각하면 합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성인은. 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는, 일대까지는 법이라는 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고, 따라서 사회계약인 법을 바꿀 수 있는 근간은 뭐겠습니까? 보편윤리, 보편정의에 맞으면 법을 두겠지만 거기 안 맞으면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설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편정의, 보편윤리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보편윤리, 보편정의까지는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덕성에 있어서. 바꿔서 얘기하면 임용해서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을 대하실 때 이런 쪽으로 부조화를 일으키는 토의를 한다거나 해서 사고의 틀을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사로서 다니면서 뭘 해줘야 될까? 이런 거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런 거는 굳이 강조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학칙 지켜야 돼.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얘기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는 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잔소리밖에 안 되지.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콜버그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걸 추렸거든요. 남자를 대상으로 추렸어요. 그랬더니 길리건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여자들의 경우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인습단계, 전임습단계, 전임습단계, 인습단계, 후임습단계 요거는 맞는데 이때 관심이 전임습단계에서 관심은 벌복종, 욕구충족보다는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다.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다라는 거죠. 반면 인습단계에 들어가면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친구와 같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후임습단계에 들어가면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지를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와 같은 보편적인 관심과 보편적인 돌봄의 단계로 간다라는 거죠. 친구가 아플 때 돌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중학교, 고등학교라면 친구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아이가 됐든 심지어는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아파하는 걸 보면 돌봐주고 싶어하고 관심을 갖고자 하는 단계가 성인 여성의 단계다라고 봤던 거고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냥 여성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죠. 관심사항의 그 주제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되기보다는 항상 이게 중심이 되죠. 그래서 보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벌과 복종은 초등학교 때는 이거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 맞는 거 싫어하고 숙제 싫어하고 벌 받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어릴 때가 더 욕구 충족 수단이 앞서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좀 의문이 들죠. 자,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프로이드의 사고방식에 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영향력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콜버그는 이게 순서가 달라진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연령대가 맞나라는 비판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콜버그를 그대로 비판하고 이건 남성 중심으로 돼 있어. 여성은 좀 달라라고 비판했던 게 길리건이잖아요. 여성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겠죠. 이 표를 놓고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적 의미는 교사로서 대인관계나 법질서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해도 다 안다 이거죠. 얘기 안 해도 학칙 너 왜 안 지켜? 라고 굳이 안 따져도 그 안 지킨 거 창피한 줄 안다 이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셀만의 사회성에서는 그래서 그 각각의 아이들이 도덕성과 함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들을 살펴봤더니 3에서 6세, 6에서 8세 딱 그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예요. 이때까지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는 남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정보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이 생각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초콜릿을 내가 놓고 먹잖아요. 옆에서 보고 있어요.
자기중심일 때는 옆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난 초콜릿 먹어요. 사회정보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먹고 제가 먹고 싶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안 줘요. 나만 먹어요. 남이 나하고 똑같이 먹고 싶어 할 거라는 걸 알지만 반영 안 된다는 거죠. 자기반성적이라는 얘기는 나도 먹고 싶은데 쟤도 먹고 싶겠지라는 것들을 느끼고 나눠줘 볼까라고 이 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하지만 나와 쟤하고 같이 친구인데 나 초콜릿 먹으니까 얘도 좀 나눠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자기반성적 단계. 제3자적 단계는 뭐냐면 내가 초콜릿을 주는 거를 선생님이 보면 칭찬을 하겠지라고 제3자인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지는 내가 친구인 애한테 초콜릿을 줬을 때 친구 아닌 애가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단계가 바로 제3자적 단계. 나와 남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다른 3자가 볼 때 어떻게 바라볼지 이 둘을 친구라고 볼지 친구가 아니라고 볼지까지는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게 3자적 관계. 사회간섭적 단계로 가면 딱 이때부터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이죠. 이건 뭐냐면 이 둘을 바라보는 사회 보편적인 시각. 무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나와 남의 관계, 나와 남을 바라보는 제3자가 어떻게 바라볼지까지를 갖다가 누구라도 봤을 때 어떻게 볼지, 사회 보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를 볼 수 있는 게 사회 간섭적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하고 차이가 없죠. 성인하고 차이가 없어요. 성인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러니 정의적 속성에서 나온다면 이게 나오겠죠. 이게 다뤄지겠죠. 이게 구분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삐아제나 셀만의 경우는 아이들과 성인이 다르지 않으니 차별해서 대하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똑같이 존중해서 어른처럼 대하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라고. 중학교 이상이 되면. 그래서 이제 되게 그 교육을 잘 하시는 그 부모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도 애를 안 때려요. 대개는 안 때립니다. 뭐 힘이 딸려서? 아니죠. 중학교 1학년이면 힘이 약하죠. 그래서 안 때려요. 왜? 때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때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말로 충분히 설득이 다 돼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덕성이라는 거를 왜 교육학에서 다룰까요? 아이들 단순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죠. 도덕성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도덕성이 높으면 학습 과정을 인내를 잘해서 교육 성과를 제고시킨다라는 게 가장 전형적인 정론입니다. 또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많이 들어봤냐면 마시멜로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은 그 마시멜로우 이야기가 잘못된 실험이라는 걸 압니다. 마시멜로우 이야기의 실험은 뭐였냐면 마시멜로우를 하나를 주고 아이한테 딱 준 다음에 이거를 선생님 5분 후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참으면 2개를 줄게. 못 참으면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다 옵니다. 걔 중에 마시멜로를 먹어버리는 아이가 있고 초등학생 중에 안 먹고 참는 아이가 있죠. 그걸 가지고 도덕성의 잣대로 삼은 거예요. 과잉일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놓고 그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와 안 먹고 버텼던 아이하고를 나중에 추적조사를 했더니 마시멜로를 안 먹고 버틴 아이가 공부도 훨씬 잘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직업적인 성공도 훨씬 잘했더라는 것을 추적조사를 한 결과가 이야기가 마시멜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은 도덕성이 높으면 성공도 잘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죠. 근데 실험이 너무 엉성하잖아요. 마시멜로 그거 놓은 거 배고파서 먹었을 수도 있고, 예? 마시멜로를 안 좋아해서 그냥 놓고 기다렸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통제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실험은 잘못됐다라는 게 이후 후속 실험을 통해서 별 차이 없더라 라는 것들이 밝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높으면 사회적 성공을 한다라는 보장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학습 과정을 인내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꾸 정보 주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알게 하는 게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격을 형성시키는 부분, 도덕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학습 전략에서 지덕체 전인 교육이 필요하고 임용시험도 지덕체 전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격 관리를 하는 거고 덕의 요소를 관리하는 게 바로 성격,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고 도덕성을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체 윤곽은 이렇게 놓고 이제 삐아제로 들어가서 보면, 삐아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시겠죠? 이제는 성인하고 차이가 없어요. 자율적 도덕성 단계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규칙은 합의인 거 알고, 규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변화 가능한 거 안다 이거죠. 다양한 도덕적 관점, 행위자 의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삐아제의 형식적 조작기는 거의 후인 10단계하고 내용이 같아요. 형식적 조작기는. 그거에 대해서 콜복은 그거 오버야 라고 비판한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콜버그의 도덕성의 단계인데, 콜버그가 이 아이들의 도덕성의 단계를 뭘 근거로 구분을 했을까,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단계를 어떻게, 뭘 근거로 구분했을까? 그 구분한 방식이 바로 하인츠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약이 필요해요. 근데 그 약을 약국에 가서 사려고 그랬더니 자기 전 재산을 넘는 액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이 돈, 자기가 있는 돈 갖고는, 내지는 친척 돈까지 다 끌어모아도 살 수가 없어. 그 약을 안 먹으면 죽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약국에 가서 약을 훔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끌려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답변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봤더니, 법을 어겼으니까 잘못한 거죠 라고 봤던 애들은 벌과 복종의 단계,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죄를 졌으니 당연한 겁니다. 벌을 받아야죠 라고 하는 게 벌과 복종의 단계고, 일단 살리고 봐야죠.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내버렸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욕구 충족의 단계로 봤던 거죠. 대인관계의 조화는 약사하고의 관계는 안 좋아지겠지만 부인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잖아요. 법을 어겨서 얘는 벌을 받기 때문에 잘못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한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벌을 받기 때문에 잘못한 거고, 이거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한 거죠. 차이가 좀 있죠. 의도를 보는 게, 법을 어겼다라는 게 그 의도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습 단계고, 사회계약 정신을 따지는 것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 법을 어긴 건 어긴 거니 죄는 달게 받고, 하지만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약을 훔치는 건 훔쳐야 된다 라고 보는 게 바로 보편윤리나 사회계약 정신에 입각한 사고를 하는 아이들이라는 것들을 밝혀내는 겁니다. 자, 이 하인츠 딜레마를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뭐냐? 교사 입장에서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부조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인츠 딜레마 이야기를 놓고 토론 수업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행동이 맞는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도록 토론 수업을 하게 되면 도덕성의 인지부조화를 일으켜서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전략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도덕적 갈등을 초래하는 토론을 하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토론 수업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만들고, 다양한 가치를 가지쳐서 선택하도록 유도해내고, 다만 그 토론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누가 무슨 단계인지.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을 해줘야죠. 왕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토론 수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수 전략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관련된 것만 읽어보자고요. 대인관계 조화, 수능의 단계에서 타인과의 조화 중시하고 착한 아이를 지향을 한다. 이거는 되게 10대 초반. 법질서 중시한다. 사회질서 유지 중시하고 법규칙의 절대적 준수를 강조한다. 얘기 안 해도 애들은 학칙 준수해야 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재화된 기준이 맨 처음에 없다가 전입 단계에서는 사회 간습을 수용하는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그 보편 원리에 입각해서 자기 원리를 세우고 보편정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가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런 거죠. 전인습, 인습, 후인습 단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재적 기준이 없다가 사회 간습을 수용하고 자기 원리에 입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런 식으로 욕구 충족 단계에서 법질서를 수용을 하고 보편 정의를 따른다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면 뒷단계를 생각해 두면 앞단계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읽어두면 앞단계는 유추해 줄 수 있어요. 이거 6개를 다 외우겠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욕구 충족에서 법규 준수, 나아가서 보편 정의로 나간다라고 3단계 특성을 구분해 놓고 유추해 보면 앞단계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읽어두면. 그럼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덕성에 대해서 나온다면 아마 이 인습 단계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교수 전략을 얘기를 하겠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하인츠 딜레마를 근거로 해서 토론식 수업을 전개를 하면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많다. 왜 하인츠 딜레마? 도덕적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타인의 관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으니 토론식 수업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덕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커버가 됩니다. 셀만의 자기 조망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유추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셀만의 경우는 마음 이론이라는 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스스로의 마음, 사고, 감정, 신념, 욕구 등을 지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타인도 마음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 차이가 생긴다라는 정도로 돼 있고, 여기서 조망이라는 게 바로 마음을 바라보는 조망이에요. 이 조망 이론은 사회성을 뜻하는 건데, 조망 수용 이론에서 조망 수용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받아들이는 단계로 구분했다라는 데서 조망 수용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죠. 그래서 6살 딱 유치원 때까지 자기만 생각해요. 유치원 들어가기까지는.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타인의 관점을 반영을 해요. 나만 왕자인 줄 알았더니 얘도 왕자였네? 하고 타인의 관점을 반영을 해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초등학교의 중등 정도에 되면 3, 4학년 정도가 되면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반영해 주면, 나 초콜릿 먹고 싶으니 옆에 있는 애도 먹고 싶겠지? 나눠줄까? 하고 나눠준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 자체는 반영을 안 하는 거죠. 이제 5, 6학년이 돼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내가 먹고 싶고 얘도 먹고 싶겠지? 내가 줄까는 얘 옆에만 반응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걸로 선생님이 보면 칭찬하겠지? 까지 보는 게 제3자적 관점이죠.
중학교 이상이 되면 그렇게 남이 나를 칭찬하겠지라는 관점하에서 얘를 줄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죠. 뭐 다 같이 나눠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나눠주는 게 중학교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조망수용 단계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가 이 연령대별 단계가 주어지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그런 주류의 모습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공통으로 다뤘어요. 공통해서 지의 요소로서 인지, 덕의 요소로서 성격, 그 다음에 도덕성, 그 다음에 사회성을 다뤄봤어요. 공이 주장했던 건 뭐냐? 지, 덕 모두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였던 거죠. 핵심은.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반 아이들 30명을 어떻게 관리할 거에 대한 공통 규칙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들이었어요.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이제 각각 개개인으로 들어갑니다. 각각 개별 아이들로 들어가요. 지능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능에 대해서 가장 큰 사람들의 편견이 뭐냐면 한 번 정해진 지능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편견이에요. 자, 근데 지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독일에서 초등학교에 그 의무교육을 시켰잖아요. 의무교육을 처음 시킨 데가 독일이라는 나라예요. 왜?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이 돼 있는데 자기네만 농업 국가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렸다가 하면 우리가 완전히 아작나겠다. 영국 따라가려면 우리 빨리 애들부터 교육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산업혁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교육인데 교육을 바람직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켰더니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똑같이 교육시키는데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누구는 못하는 애가 있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자 해서 봤더니 지능이 차이가 있으면 그런 게 있더라라는 것들을 알아낸 거죠. 그러면 공부 잘하고 못하는 원인을 한번 밝혀보자. 그 원인을 파악해보자. 해서 가만히 봤더니 추상적인 것을 다루는 것들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공부를 잘 못하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추상적인 것을 잘 다루는지 못 다루는지를 파악해보면 얘가 공부에 맞는지 일하는 거에 맞는지. 독일은 지금 초등학교 지나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완전히 갈리죠. 공부 쪽으로 가래와 직업으로 가래가 완전히 갈려요. 그러한 원인이에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게 지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능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다루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일반적인 내용인 줄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이게 전체 줄거리예요. 그래서 지능이라는 게 맨 처음에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복합적인 능력이더라. 하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을 결합해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더라. 실제 그러한 것들이 학업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학업을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성공에도 영향을 주더라. 실제적인 능력이더라. 저급한 능력에 있어서의 상위 능력들도 같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사회 문화적으로 문화 요소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몽골의 경우는 아이들이 평원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시력이 6.0까지 나온대요. 2.0이 지금 우리 정말 제일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6.0까지 나온대요. 몽골 평원에서 다루는 그 문화에서 자란 아이의 지능적 요소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능적 요소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시지각 쪽에 관련된 지능은 몽골에 있는 아이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추상적인 내용 다루는 거, 뭐 물체 형태를 돌렸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것만 측정을 하는 단순한 지능 하나만 봤다면 지금은 다양한 지능을 측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요소만 봐야 돼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서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를 갈라야 되는데 뭐 어떻게 가를까? 그러면 이렇게 그 추상적인 것들을 묻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를 주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만큼 양을 많이 주고 주어진 시간에 누가 많이 푸느냐를 재보면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난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지능검사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다 쉬운 문제를 많이 주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푸냐 가지고 측정을 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렇게 단순무식하게 만들어진 게 비네 사이먼의 지능검사예요. 그래서 단순한 문항을 여러 개를 내고 누가 제일 빨리 푸냐 이걸 잰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잰 거죠. 근데 얘를 연령대별로 다 돌려봤더니 나이가 많을수록 좌우간 어찌됐든 그 빨리빨리 개수를 풀어요. 나이가 적을수록 적게 풀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비교하면 나이만 먹으면 지능이 높은 걸로 나오니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애가 실업계로 갈지 인문계로 갈지 구분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냥 구분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스탠포드 비넷에서는 뭐냐면 연령 척도를 반영해서 연령에 따라서 이걸 감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그 평준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장점이 있어요. 문제는 50대가 되면 되게 다 멍청해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벌칙을 그 점수가 까지다 보니까 50대만 되면 죄다 멍청한 걸로 나오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연령대별 차별화하는 것 갖고는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개정을 한 게 뭐냐면, 그래, 그럼 동일한 연령대에서 이 개수 수준으로 나눠서 점수 해보면 이렇게 정규분포로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요거를 반영한 게 웩슬러 검사예요. 웩슬러 검사예요. 그러면서 이게 편차이크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고 있냐면 여기 평균에 해당되는 게 IQ 100. 이 1시그마에 해당되는 게 15예요. 그래서 115. 2시그마가 130. 3시그마가 145가 되겠죠. 1시그마 아래가 100에서 15 뺀 85. 2시그마가 7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포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IQ 2자리 하면 되게 멍청한 걸로 그냥 흔한 얘기가 얘 IQ 2자리야 라고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하고 있잖아요. IQ 2자리면 정상이에요. 80에서 115 사이면 정상이라고요. IQ 3자리 115니까 난 높은 거야? 아니에요. 정상이라고요. 전체 64%에 해당된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 돼야지 IQ가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보세요. 2시그마 정도면 여기 상위 5% 이내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상위 2.5%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100명 있으면 2명, 3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얘 머리가 좀 좋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화에서 만들어진 게 웩슬러 검사예요. 그러니까 연령대별 평균. 그러니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맞춤 개수가 많아지겠잖아요. 그거를 조종해서 평균을 100, 표준 편차 15로 만들어낸 게 웩슬러 검사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대단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IQ 2자리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오해예요. 우리 아이 멍청해요. IQ 2자리예요. 80 이상이면 정상이에요. 이거를 개정 웩슬러 검사, K 웩슬러 검사, 이거는 뭘 한 거냐면 이 안에 이런 언어성, 동작성 검사의 유형을 다양하게 둔 거예요. 언어 관련된 부분, 우리가 다중지능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지능 요소들을 다 결합해서 개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부분 합해봤을 때 얘가 어느 쪽 지능이 강한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반영한 게 개정 웩슬러 검사입니다. 기본 개념은 웩슬러 검사처럼
평균 100에 표준 편차 15로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IQ 검사를 하게 되면 바로 이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만 이해를 하시고, 뭐 이거 옛날에야 뭐 이거 구분하는 게 객관식일 때는 중요했지만 지금 주관식, 논술형일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하죠. IQ 검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IQ 검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이 과정을 밟았다는 이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의미 없죠. 뭐 옛날에 그랬다는데. 그러면 IQ라는 거에 숫자를 놓고 해석할 수 있는 거에 핵심을 뭐냐면 정규분포를 놓고 평균이 100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다 상대적 위치 표시라고요. 100, 99, 98이면 거의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몰려있다고요. 100일, 100이만큼 몰려있다고요. 그러니 이거는 점수를 갖고 낸 거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날의 건강 상황, 이거에 따라서 IQ 검사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지적 능력 차이를 제시하지 못해요. 단지 문제를 잘 풀었을 뿐이에요. 따라서 지능지수 이거 하나만 놓고 얘가 IQ가 130 몇이니까 얘는 앞으로 성공할 거예요? 장담 못해요. 그러면 왜 IQ만 보냐 이거죠.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학교의 성적을 보면 얘가 국어를 몇 점을 맞았고 반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다 알 수 있는데 왜 IQ 같은 부정확한 정보 하나를 갖고 보냐고요. 당연히 같이 봐야죠. 오히려 IQ는 노력의 정도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얘가 노력을 열심히 할 아이인지 아닌지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단지 쉬운 문제를 누가 빨리 푸냐만 쟀어요. 그러니 IQ보다는 학업 성적이 얘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정보죠. 그러니 정말 말 그대로 참고 지표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러한 IQ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마치 IQ가 지적인 능력이 고정되어 있는 걸로 오해를 준다는 거죠. IQ가 부족하다? 그럼 제가 해주신 얘기는 IQ가 낮은 걸로 봐서 네가 공부 좀 덜 한 것 같아. 그러니 앞으로 책 좀 더 열심히 읽고 더 많은 책 읽고 공부 더 열심히 하면 이거 다 올라오거든? 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IQ 나빴던 아이 책 열심히 읽히면 IQ는 정말 좋아져요. 노력하면 IQ는 개선이 된다고요. 지적인 능력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의 지혜를 못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삶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이 지혜로 삼아서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IQ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IQ 검사 끝나고 나면 되게 학부모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다 촌지 들고 쫓아옵니다. 촌지 들고 쫓아와서 우리 아이가 IQ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2자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IQ라는 거는 극히 일부분의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요. 그게 어떤 절대적이거나 그게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IQ 2자리라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적인 능력이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IQ 검사의 결과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IQ가 좀 낮게 나왔으면 책을 더 많이 읽히시고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신경 써서 볼게요. 끝. 이죠. 의미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IQ라는 것들이 왜 왜곡되어 있는지의 그 흐름을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거는 뭐냐면 스피어만이 학업 성취의 성적 차이가 나는 이유를 파악하다 보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추상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추상적인 내용을 잘 못 다루더라라는 개념을 얘기를 한 거였죠.
그 개념에 해당되는 게 바로 스페어만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다룬 내용을 일반 요인, 제너럴 요인이라고 G 요인이라고 뒀던 거예요. 인지, 과제, 언어, 수리와 같은 공통적인 능력들. 반면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 체육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특수 요인이라고 봤던 거죠. 이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과거 처음 출발이 이랬어요. 이게 맞다라고 다들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지효인이 높은데 공부 되게 못하는 애들도 있고 뭐가 참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해석이 안 되니까 좀 측정 요인을 좀 늘려보면 좀 해석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다요인으로 늘리는 거죠. 7개로 늘리고 이거를 일반 지능을 8개로 늘리고 8개 각각 요소까지 하면 70까지까지 느는 거죠. 길포드의 경우는 내용 측면, 조작 측면, 결과 측면으로 막 하면 180까지 늘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개수를 늘려본 거예요. 그러니 그랬나 보다. 끝. 이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없죠. 지능 자체, IQ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 지적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개수 늘린다고 잴 수 있냐? 문제가 이런 거죠. 180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180가 중에 첫 번째 걸 재는데 문항 10개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문항 자체가 1800개가 돼요. 10개. 10개가 가지고 과연 잴 수 있느냐도 의문인데 180가지 능력을 재려면 10개씩 문항만 배정해도 1800개가 돼요. 100개는, 10개만 갖고 안 되고 한 30개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일주일 내내 지능 검사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현실 적용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적용되지가 않아요. 지적 능력을 나눠봤을 때 7가지를 뭘로 나눌 거냐? 나누든지. 이걸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것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 2가지 요인으로 나누는 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 다요인으로 늘려봤다라는 것만 의미가 있죠. 대신 카텔과 호는 좀 다른 측면을 얘기를 했어요. 일반 요인, 스피어만의 이 요인에 일반 요인이 높으면 그건 고정돼 있고 그 능력에 따라서 학습 능력이 좌우되니 엘리트 교육을 할 때 G 요인이 높은 애들은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아닌 애들은 직업 교육을 시켜야 돼 라고 봤는데 카텔과 호는 연령대별로 지능의 발전 정도를 봤더니 연령이 늘어날 때마다 느는 요인이 있고 아닌 요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커지는 요인은 뭐고 주는 요인은 어떤 요인이냐 하고 나눠봤더니 신체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무래도 나이 먹으면 이게 신체가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요인들. 의미파를 센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떨어지더라는 거죠. 대신 정보 처리 속도나 정확성은 나이를 먹으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딱 최고 전성기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느냐? 22세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자고간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발전하다가 떨어지는 지능이 요소가 있는데 주로 운동 능력이나 감각 능력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 라는 정도는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 안 외워도 돼요. 다만 결정성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상식, 어휘력, 독해력, 언어 능력 관련된 거예요. 인간이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능의 요체잖아요. 그러한 언어 능력들은 나이를 먹고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늘더라는 거죠. 그러니 지능이 과거에는 고정되어 있었다고 봤는데 아니더라라는 걸 입증을 했어요. 이 카텔과 혼이 입증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지능은 노력을 통해서 책 많이 읽고 대화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하면 늘어납니다. 자신의 지능에 자신의 노력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라는 얘기를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검증된 결과가 있으니까. 이게 과거의 지능 이론이에요. 그래서 스피어만의 한계를 극복한 게 카텔과 혼이고 나머지는 다른 요인을 해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측정만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읽어만 두세요. 안 외우셔도 돼요. 몰라도, 좀 심하게 하면 몰라도 돼요. 대신 최근에 와서 새롭게 나타나는 지능이론은 가드너의 다중이론하고 스턴버그의 3원 지능이론이에요. 왜 최근이냐? 과거에는 뇌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MRI도 없었고 CT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뇌를 다칠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고가 나거나 해서 뇌를 다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점검을 해봤더니 어느 부위가 다치면 어느 기능을 못하는 요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 왜 이 사람은 왜 이걸 못하지? 왜 말을 못하지? 왜 운동을 못하지? 와 같이 뇌 다친 부위에 따라서 다른 부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거를 개략적으로 구분해 봤을 때 검증된 건 8가지. 하나는 검증이 안 됐어요. 자, 이거를 구분해 보면 개인 내적, 언어, 논리 수학, 자연 관찰, 대인 관계, 실존, 음악 리듬, 공간, 운동 감각이 교통사고 난 사람들을 해보니 다 각각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입이. 근데 이걸 이렇게 외울 거냐? 외울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알면 쉽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엄밀하게는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 내적을 그냥 국어라고 해요. 국어라고 하자고요. 외우기 쉽게. 개인 내적은 원래 국어는 아닌데. 언어에 해당되는 영어예요. 수리 논리는 수, 자연관찰은 과, 대인관계, 사회, 실존지능, 도덕, 음악 리듬, 공간지능, 미, 운동감각지능, 체, 구경수, 과사도, 및 체 하면 9가지 지능이에요. 이제 바로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지시죠? 구경수, 과사도, 및 체라고요. 국어를 단지 개인 내적이라고만 하나 알고 외우면 돼요. 구경수, 과사도, 및 체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 그러면 현실과 괴리되어 있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때 딱 구경수, 과사도, 및체 외우잖아요. 과학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구경수, 과사도, 밋체 딱 우리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게 부위별로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가드너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에는 이 지능 요인을 가지고 공부를 시킬 거냐 말 거냐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드너는 사람마다 잘하는 지능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 잘하는 천재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특정 부분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있더라. 대부분의 경우는 3가지 정도의 지능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뛰어난 지능을 학습에도 적용을 하고 그쪽으로 직업까지 연결을 지어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검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가 검증이 안 된 거냐면 과연 정말 성공 가능성이 높냐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됐어요. 후속 유추는 돼요. 왜냐하면 실제 예를 들어서 성악가라든가 아니면 뭐 과학자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의 지능의 요소를 확인을 해보면 정말 그 전공에 관련된 지능이 높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지능이 높다는 건 입증이 됐지만 실제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느냐는 확인이 안 됐죠. 그래서 완벽한 검증은 안 됐어요. 또한 다친 부위를 가지고 부위마다 지능의 차이를 봤는데 실존 지능은 검증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9가지 다중지능으로 보는 것들이 맞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게 현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 그 교육의 의미하는 바는 뭐냐? 천편일률적인 교육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얘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얘한테 맞는 뇌를 발전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서 교육을 그 뇌의 유형에 맞게 공부를 시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음악 리듬 지능이 뛰어난 사람한테는 단순히 기계적인 암기를 시키는 것보다는 노래를 만들어서 암기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잘 외울 수 있고, 음악 리듬이 뛰어난 사람이 음대를 가서 성악가를 가든 악기를 다루든 했을 때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교육이 달라져야 되는 얘기를 얘가 지금 근본적인 틀을 흔들고 있는 거죠. 기존에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이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과목 줄여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국영수, 과사도, 음미체가 다 필요한 거죠. 얘가 어느 쪽 지능이 뛰어날지 모르니까 국영수, 과사도, 음미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얘가 성적이 나오는 분야만 봐도, 국영수, 과사도, 음미체를만 봐도 어느 쪽 지능이 뛰어날 수 있겠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 적용은 그래요. 우리가 엄밀한 과학자처럼 적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사가. 국영수, 과사도, 음미체만 생각하면 얘가 어느 쪽 지능이 뛰어날 것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아가서 이렇게 부분의 9가지 지능으로 분야별로 나눈 지능을 가드너가 다뤘다면, 3원 지능의 스턴버그 이론은 공통 요소 3가지를 뽑아본 거예요. 인간의 뇌가 고등 정신 사고 능력을 하는 것들의 공통 요소를 뽑아봤더니 분석적 요소, 경험적 요소, 실제적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분석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인과관계를 분류해내서 독립변인과 독립변인을 구분해내는 걸 잘해요. 원래 습관적으로 그걸 해. 걔는 분석적 지능이 뛰어난 애예요. 경험적 지능이 뛰어난 애는 자기가 전혀 안 했던 것들을 가지고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잘해. 창의력이 높아요. 이게 바로 경험적 지능이 높은 애예요. 요까지를 우리가 통상 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상황적 지능은 뭐냐면 우리가 통상 지혜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뭘로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통곡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가서 춤을 추고 놀진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처한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실제 상황.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바로 상황적 지능, 바로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요소이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바라봤고, 이것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이러한 것들이 성공의 근간이 되더라는 얘기를 스턴버그의 3원 지능 이론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이미 2019년 정시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항상 국영수, 과사도, 음미체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외워지는 걸 안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너무 자질구레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9년에 나와버렸어요. 다행히 국영수, 과사도, 음미체로 하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이걸 왜 낼까요? 라고 했었는데 아마 국영수, 과사도, 음미체면 다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 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 2019년부터 딱 이렇게 자질구레한 부분에 변별력을 키우기 위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서스톤의 7가지 기본 정신 능력, 카텔의 지능 3계층 모델, 길포드의 지능 구조는 현실 적용 가능성이 없잖아요. 학교 현장에. 그러니 안 나오겠죠.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거는 카텔과 혼에 의해서 노력을 통해서 지능은 늘어나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가드너의 사람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지능 요소가 달라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석, 경험, 상황적인 판단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라는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는 다뤄줄 수 있겠죠. 스피어만도 옛날 얘기라서 다뤄질 일이 없어요. 교육적 의미가 있는 거는 요거라 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만 두시면 돼요. 외울 필요도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굳이 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뭘 중심으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실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뭐 의미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 실제 학교에 적용된 사례가 있더라. 키스쿨, PIFS, 아트 프로펠, 이건 당연히 예술학교겠죠. 그래서 그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학교들이 있더라라는 정도만 이해,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그런 학교가들이 있더라라는 사실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국영수, 가사도 은비체로 외우시면 다 되잖아요. 개인 내적, 영어, 언어, 수리 논리, 과, 자연관찰, 사, 대인관계, 도, 실존지능, 음악 리듬지능, 미술, 공간지능, 체육, 운동지능, 이렇게 알고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혹시 몰라서 왜 공간감각이 미술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실물은 3D잖아요. 이거를 2D의 화폭에다 담은 게 그림이에요. 이해되셨죠? 공간을 3D를 2D로 추가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미술이라고요. 그래서 공간 감각 지능이 뛰어난 사람만이 미술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술이 공간 지능입니다. 이 중에서 메이어 셀로비가 감성 지능 이론이라는 걸 뒀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다중지능에서 이 9가지 지능 중에서 대인관계 지능하고 개인 내적 지능만 뽑았어요. 그거를 자신, 타인으로 나눠서 더 구분을 했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대인관계와 개인 내적 지능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남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 지능이 뭐냐라고 해서 보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목표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이모셔널 코션트, 감성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사회생활의 성공의 핵심 요소다라고 메이어 셀로비가 얘기를 했고, 이거를 골맨이 확장을 했죠. 그래서 감성지능이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냥 그런 정도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잠시 쉴게요. 손가락을 딱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검지하고 약지 손가락을 비교해 보세요. 저는 검지 손가락이 약지 손가락보다 짧아요. 반대로 어떤 선생님들은 검지 손가락이 약지 손가락보다 긴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처럼 검지 손가락이 약지 손가락보다 짧은 사람은 공간지능이 높아요. 그래서 운전 같은 걸 할 때 잘할 수가 있다고요. 반대로 검지가 길고 약지가 짧은 사람들은 언어 지능이 높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요. 집사람이 그 검지가 약지보다 길어요. 말 싸움을 하면 제가 100점 100패입니다. 이게 바로 다중지능의 그 이론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그 호르몬에 의해서 뇌가 영향을 받는데 그거에 따라서 손가락 길이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구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언어 지능이 높아서 말싸움하면 안 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공간 지능이 높아서 운전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잔뜩 쥐어터지고 마트에 가서 포토를 하러, 운장을 하러 갑니다. 운전사 하러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언어 지능이 높으면 한 사람한테는 못 해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브래폴드의 아이디어는 창의성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건데, 과거와 달리 창의성을 높이는 부분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워내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를 문제를 확인하고
이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하고 똑같아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의 내용들을 탐색하고 실행 방안을 실행을 하고 다시 평가하는 과정,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과 똑같아요. 이거를 처음 얘기하면서 이게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능에 이어서, 지능은 지적인 능력이잖아요. 또 다른 지적인 능력인 창의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시작할게요.